인간은 처음 태어나서는 벤의 저고리를 입고 죽을 때는 수의를 입는다. 참 신기하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탄생과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주는 것은 옷밖에 없다. 옷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사물이자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집 밖을 나서는 모든 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서로 부대끼고 힘겨루기를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에게는 옷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 저마다 하나씩은 있다. 옷은 어쩌면 개인의 고고학적인 기억을 담아놓은 화석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랫동안 옷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왔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해 언제부터 단추 달린 옷을 입었는지, 또 찢어진 청바지는 언제부터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는지 등등 그 주제 또한 다양하다. 거시적 시각으로 시대의 변화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이런 국부적인 패션의 변화가 아주 하찮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자잘한 옷의 역사를 통해 인간 자체를 배웠다. 아니, 지금도 열심히 공부 중이다. 한 시대의 유행과 스타일, 옷을 입는 방식은 딱딱한 역사책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의외의 것들을 말해준다. 패션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에 쏠리고 끌렸는지를 보여주고 시대의 열망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주는 풍향계다. 정치와 문화, 그리고 예술, 이 모든 이야기가 한 벌의 옷 속에 담겨 있다. 패션은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다. 패션은 내게 불어오는 공기 속에 있으며 바람 위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또 들이마신다. 패션은 하늘에도 길거리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생각, 격식, 사건에도 패션은 녹아있다.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코코 샤넬의 말은 패션이 그저 한 벌의 옷이 아니라 삶의 총체임을 말해준다. 즉, 옷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가 성숙화되어가고 사람들의 미감이 세련되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다. 관심은 다른 게 아니다. 너무나 익숙한 주제에 대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철학, 사회현상 등에서 옷과 관련된 생각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들을 발췌해 이 책에 실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를 통해 옷이라는 익숙한 사물을 조금은 낯설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또 옷이 어떻게 우리의 내적인 삶의 일부가 되는지, 나아가 옷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여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를 가져보길 바란다. 이런 고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과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희망이란 단어의 희자에는 집단이 함께 직무를 짜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직무를 짜는 것은 그저 옷의 재료를 만드는 일을 넘어 한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짜는 일이다. 즉, 이것은 실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자주 많은 옷을 사서 옷을 가졌을 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혹은 늘 옷을 사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옷이 우리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옷과 함께 역사의 일부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옷 입기가 주체적이고 행복한 행위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라. 그 속으로 들어가 옷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라. 바로 지금. 나를 이해하고 싶을 때 옷장은 말해준다. 당신이 누구인지. 오늘은 뭐 입지? 라는 말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고?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해? 이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질문 중 어떤 것을 묻든 두 질문의 답은 유사일에 결단코 해결된 적이 없다.
미스 매너로 잘 알려진 칼럼니스트 주디스 마틴은 1978년부터 일주일에 3번씩 세계 200여 개의 신문에 에티켓의 철학을 소개한 미국 최고의 예절 선생님이다. 그녀가 말한 대로 오늘 뭐 입지? 와 날 사랑해? 라는 질문만큼 일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또 있을까? 타인에게 사랑과 호의를 얻으려는 마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와도 연결이 된다. 옷장 속의 옷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향한 기대감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옷장 속 옷들 역시 그저 천조각에 불과하다. 나는 스타일링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옷장을 되돌아보라고 주문한다. 스타일리스트들은 옷장 설계라는 개념을 즐겨 쓴다. 내 옷장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어떤 옷들이 부족한지, 또 이를 채우기 위해 어떤 옷들이 필요한지 알아야 스타일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인간의 옷 매무새를 포함한 패션 스타일링은 옷 하나하나의 조합이 아닌 옷장이라는 구체적인 하드웨어에서 출발한다. 결국 스타일링은 인간의 옷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옷을 보호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옷장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시기는 14세기 무렵이다. 당시 자본주의의 태동과 교역의 확장으로 엄청난 재력을 얻게 된 부르주아들은 귀족들과 경쟁이라도 하듯 화려한 옷들을 사들인 뒤 옷장에 정리하면서 이에 관한 일지를 쓰거나 옷에 대한 논평을 정리해 남겨두곤 했다. 16세기 초 독일의 명문 상업 가문이었던 푸거가의 회계사 마테우스 수바르츠가 그랬다. 그는 1520에서 1560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자신이 입었던 옷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나르치스 렌너라는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의 채색 필사 화가로 하여금 100여 장이 넘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각 초상화 속 패션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남겼다. 슈바르츠의 최신 패션을 착용한 모습은 양피지 위에 정교한 수채화로 남겨졌는데 세계 최초의 패션북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는 이 책에 옷을 연출해서 입어야 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정리했고 착용에 따른 결과까지 적어놓았다. 옷 바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옷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슈바르츠는 그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옷을 사는 데 썼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하라며 격려했지만 다행히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슈바르츠가 활동했던 16세기 초는 패션 스타일링이 삶의 필수 기술이었다. 왕과 귀족은 아래 계급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치 금지령을 내렸다. 사치 금지령은 옷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의상이나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벨벳은 사치의 대표적 상징으로 신사 계급과 그 상위 계층에만 허용되었다. 은으로 만든 식기류도 계급에 따라 초대된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었다. 박차와 말 장식은 기사와 차상위 계층만 소유할 수 있었으며 금과 은, 자주색으로 염색한 직물은 철저하게 귀족 전용 소재였다. 무엇보다 여성의 복식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의복의 종류와 소재가 계급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울 경우 제재를 받았다. 당시 유럽 각 도시의 거리에는 사치 금지령이 규정한 드레스 코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시로 검사하는 패션 경찰도 있었다. 이런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위로는 사치 금지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아래로는 선망과 존경을 끌어낼 수 있는 옷차림의 방식을 찾고자 했던 슈바르츠는 옷을 넘어 옷장 개념으로 스타일링의 방식을 사유했다. 그는 40년 동안 자신이 옷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옷장을 정리하며 느낀 소외를 정리했다. 특히 14살 때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 가방을 옷장에서 미련 없이 버렸던 일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만큼 그에게 옷장 정리는 생애 단계별 성장의 표시였다.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옷을 통해 느낀 감정과 당대 일상 문화에 대한 생각을 기록해온 슈바르츠는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초의 패션 블로거였다. 그에게 옷이란 자신의 내면을 일깨우고 교양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주며 일상의 새로움을 수용하는 매개였다.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옷장은 한 인간의 성격, 구체적인 미감, 색채와 형태에 대한 이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담겨 있는 광맥이다. 독일의 패션 치료 심리학자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박사는 즐겨 입는 옷과 옷장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옷장 속 행거에 걸려있는 옷들은 침묵의 어휘다. 즉, 옷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지식이 늘고 사회 관계와 소통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변화가 생기듯 옷장 속의 옷 역시 세월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옷장을 정리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딱 3가지다. 옷장에 남겨둘 것인가, 버리거나 기부할 것인가, 수선해서 입을 것인가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버려야 할 것을 고르는 단계다. 사실 버리는 것은 정리정돈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또한 가격표도 떼지 않은 채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정리하면서 알게 된 옷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옷, 입은 지 10년도 넘은 유행 지난 옷,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의 피부색조나 체형과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버리는 단계에서 살아남은 옷들은 소재별, 색상별로 분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옷장이 잘 정리되면 힘들게 찾아보지 않아도 어디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옷도 쉽게 조합해서 입을 수 있다. 옷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생각보다 필요 이상의 옷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단 사실을 말이다. 유행은 돌고 돌기 마련이라며 유효기간이 지난 옷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이들이 있다. 옷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의 옷이 가져다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옷을 버릴 수 없다면 스스로를 과거에 묶어두는 꼴이 된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옷장에 쌓인 묵은 과거부터 훌훌 털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옷에 집중하지 않고 옷장을 기획하고 편집할 수 있어야 하고, 2번째로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옷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충분함에 대한 개인적 정의를 다시 내릴 기회를 갖게 된다. 잘 설계된 옷장을 만드는 비결은 비움과 채움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다. 비움이 주는 긴장감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긴장감은 성취욕과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옷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옷을 버리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보라. 옷장 정리는 단순한 생활의 정리를 넘어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우아한 삶의 조건. 심플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다. 성품에서, 태도에서, 스타일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최상의 탁월함은 간결함이다. 인생 창가라는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시뿐만 아니라 번역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미국 최초로 단테의 신곡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이기도 했다. 이해하기 쉽고 소박한 교훈이 담긴 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문장가였던 롱펠로우는 최상의 탁월함은 간결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쉽고 간결한 언어로 이루어진 그의 시는 문맹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그 당시 여성들의 옷은 그의 시만큼 단순하지 못했다. 19세기 여성들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과 여러 겹의 패티코트를 입었는데 그 무게만도 6kg 정도였다. 옷의 여밈이 뒤에 있고 단추도 많이 달려있는 탓에 여성들은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 게 불가능했다. 더구나 난로나 촛불 곁에 서 있다가 불이 옮겨 붙으면 피할 길이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마차바퀴에 스커트가 끼이고 불이 붙고 바람에 날아가는 등 여성들의 옷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꽉 조이는 코르셋과 거치장스러운 드레스에서 여성들을 해방시킨 디자이너는 바로 샤넬이다. 그녀는 단순하고 편한 것이 화려한 장식보다 더 아름답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패션의 혁명을 몰고 온 옷을 탄생시켰다. 백화점을 지나다 우연히 모 해외 패션 브랜드의 카피를 봤다. Elegance is attitude. 우아함은 태도다 라는 문구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아하다란 형용사를 기품 있다 혹은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쓴다. 그런데 우아함이 태도라니 여기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 엘레강스란 단순히 우아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엘레강스란 단어의 라틴 어원은 엘리제레다. 이것은 맵시나 기품 있는 상태를 뜻한다기보다는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군더더기는 다 버리고 핵심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는 동사적 삶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엘레강스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엘레강스한 삶은 값비싼 명품이나 브랜드를 걸치는 일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삶을 구성하는 소소한 것들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며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누구와 점심을 먹을 것인지, 만약 집에 누구를 초대했다면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스타일이고 우아한 삶을 결정짓는 요소다. 18세기는 패션의 시대였다. 루이 14세 이후로 그에게 구두와 옷을 만들어 제공하던 장인들은 독립 매장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대중에게 제품을 팔았다. 이때부터 오늘날의 패션 산업에 비견할 만한 제조 및 판매 형태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비로소 여성의 패션 소비가 남성의 소비 수준을 넘어섰다. 패션의 완성이라 여겨지던 헤어스타일링도 귀족 여성으로부터 인기 있던 소수의 미용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스타일이 곧 트렌드가 되었다. 여성들은 몇 안 되는 이런 미용사들을 독점하기 위해 납치나 감금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쓰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메르퀴르 갈랑 같은 패션 잡지들이 발간되면서 최신 패션 트렌드와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여 귀족 여성들을 패션 소비의 장으로 이끌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8세기 프랑스의 궁정에서 우아함이 새로운 차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궁정에서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합하는 이들은 서로를 향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멋지다라는 말을 자주 썼다. 이 말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에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섬세한 차이가 있다란 뜻이었다. 궁정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유행하는 의상을 입고 비슷한 메이크업을 한 이들 사이에는 외향상의 변별성이 없었다. 유행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궁정의 모든 여성들에게 열려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언어의 정확성, 발걸음의 우아함, 교양의 수준같이 작은 내적 자질들이 인간을 구별하는 지표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이때부터 우아함은 태도의 과학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미세한 뉘앙스, 무심하게 차별화를 주는 패션 스타일링 전략은 오늘날의 프렌치 시크를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는 패션 잡지 라모드의 청탁을 받아 우아하게 사는 법이란 에세이를 연재했다. 발자크가 활동하던 1830년대 프랑스 사회는 부르주아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생 계급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 귀족들과 차별화된 옷차림과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여 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사회 전반에서의 열망은 각종 패션 스타일링 관련 매뉴얼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장갑을 우아하게 끼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남자들이 나들이 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하는 소품 등과 같은 식의 글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다.
발자크 역시 우아하게 사는 법에서 옷차림의 보편적 원칙을 설명해 놓았는데 이 글은 지금 봐도 현대의 패션 교본을 읽는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준다. 가령 이런 구절이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을 주의 깊게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옷을 멋지게 입어서가 아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입었거나 지나치게 멋을 부린 것이다. 발자크가 우아하게 사는 법에서 말한 우아한 삶의 조건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고르게 정의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말과 생각, 사람의 감성을 헤아릴 수 있는 섬세한 직감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옷차림은 결국 사회적 산물이며 옷차림에 무관심한 것은 도덕적으로 자살한 것과 같다는 극언을 퍼붓기도 했다. 우아함이란 기술이라기보다 느낌에 가깝지만 이조차도 본능과 습관의 결과라고 믿은 그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질서와 조화에 대한 눈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발자크가 말한 우아함에 관한 어록을 읽다 보면 코코 샤넬의 우아함은 거절이다 라든가 크리스탄 디오르의 우아함이란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남과의 차별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벗어난 우아함은 없다. 기껏해야 허세일 뿐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마치 서로의 말을 베낀 것처럼 의미도 비슷하다. 그만큼 옷차림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이 분명 존재하며 그것이 우아함의 핵심이란 뜻일 것이다. 멋을 내는 문제는 항상 몸에 유약을 바르듯 자신의 모든 것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 욕망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샤넬의 우아함은 거절이다 라는 말은 인간의 핵심을 찌르는 말인 셈이다. 우아함이란 사치스러운 덧셈의 미학이 아닌 거절과 절제에 기반한 뺄셈의 미학이다.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는 상태, 즉 절제된 힘의 사용에서 시작된다. 옷차림이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진다. 옷에서 불필요한 장식이 사라지면 비례, 라인, 맞음새 같은 미묘한 요소들이 두드러져 보인다. 예를 들어 목선과 쇄골을 어떻게 연결할지와 같이 내 몸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하고 전체의 조화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아함이란 행여 도움이 될까 오랜 시간 전전긍긍하며 쟁여둔 정신적 가치와 사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다. 철저한 비움을 통해 정신의 골경만을 남기는 태도, 그것이 엘레강스다. 결국 우아함이란 그저 외양 묘사에 사용되는 형용사가 아니라 내적 자질이자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만 채워 넣겠다는 고상한 생각이다. 우아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고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라.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김홍기 지음, 중앙북스 출판, 옷장 속 인문학 중에서 일부, 입는다, 고로 존재한다의 내용 가운데 일부와 함께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느꼈던 전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나서는 벤의 저고리를 입고 죽을 때는 수의를 입는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탄생과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함께 주는 것은 옷밖에 없다. 이 문장 때문이었는데요.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식의주가 아니라 의식주일까? 항상 의문이었죠. 이 책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치부를 가리고 보호하며 나의 매력과 개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넘어 나라는 한 인간의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인 거죠. 패션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읽는 패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옷에 관한 특별한 기억이 누구나 하나씩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오늘도 옷장 앞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편해서 습관처럼 입게 되는 옷 말고 조금 불편하고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옷이기는 하지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래서 잘 입지 않아도 옷장 속에 고이 간직해온 그 옷을 과감하게 용기 내어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